유영철의 스승, 유영철이 나오기 전에 네. 이런 종류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강도 살인범의 전형. 그 새벽 부산의 어느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잔혹함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1999년 6월 2일 부산 서구 부민동의 어느 주택가. 당시 주로 부유층들이 거주했던 이곳은 높은 담벼락을 가진 집이 많았습니다. 아침 시간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은 가정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58살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얼굴 부위가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잔혹하게 가격을 많이 당한 상태였습니다. 가정부 김 씨는 양손이 결박된 채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온몸을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고 특히 얼굴 쪽이 심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손과 발을 사용해 피해자 김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녀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번 찧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얼굴이 거의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잔인한 공격이 있었던 것일까?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6시. 비명을 들은 이웃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가장한 원한 살인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안방에 장롱 등을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현금 10여만 원과 귀금속 몇 개 외엔 크게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는 아주 묘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이 담벼락 밑에다가 피 묻은 옷이랑 신발을 불태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범행 도구로 보이는 부엌칼도 집 뒤편에서 발견됐고요. 사람을 살해한 집에서 증거물을 불태우고 떠난 범인. 게다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부엌칼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던 것인지 집 뒤편에 보이는 곳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엌칼로는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은 상황. 부엌칼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가정부 김 씨를 노렸던 것이 아니라 그 옆집을 타겟으로 했다가 잘못 살해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집의 바로 옆집이 전 부산 고검장의 관사였던 것입니다. 검찰이나 고검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범인이 집을 잘못 찾아 범행했을 수도 있는 상황. 수사 방향이 정해졌지만 범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도 살인 등으로 방향을 넓혔지만 3개월이 되도록 수사는 제자리 걸음. 그러던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월 15일 오후. 이번에는 부산 동대신동의 또 다른 고급 빌라촌에서 벌어졌습니다. 나란히 붙어있던 두 집이 다 털렸던 것입니다. 사건 당시 비어있던 603호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900만 원이 강취당했고 옆집 602호에서는 770만 원이 강취당했습니다. 그런데 602호에서는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56살의 가정부 장 씨가 둔기로 무차별 폭행당하고 살해됐던 것입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간 범인. 경찰이 범인의 윤곽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 아기는 살인의 광기에 휩싸인 채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연쇄살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9년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부산 서구의 부민동과 동대신동에서 금품이 도난당하고 살인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사건 현장의 공통점, 부유층이 살던 집이었다. 당시에는 이제 가사 도우미를 가정부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정부로 좀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부민동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끔찍하게 많은 공격이 얼굴이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인은 없었고 가정부만 있던 새벽 6시로 추정되는 시간에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묶어놨습니다. 화장실에. 네, 이거 어떤 범죄,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잔혹하게 폭행을 하고 죽였을까? 만약에 원한 살인이라고 하면은 아니 뭐 가정부한테 원한을 가질 건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부라고 하면은 거기서 입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출퇴근할 텐데 굳이 거기서 본인의 위험하게. 집이 아니라. 그렇죠. 네. 타겟이 되지도 않을 사람을 가서 굳이 저렇게 죽였다.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그냥 완전히 화장실 바닥에 그냥 얼굴이 으스러질 정도로 굳이 이럴 이유가 뭐지? 그럼 이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인인가? 굉장히 동기가 이상한데
아마 이렇게 보여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부엌할 문제도 있고 증거 문제도 있고 왜 이런 짓을 하고 가지? 네. 이런 느낌이 들었죠. 네, 이게 사건 현장에 굉장히 높은 답, 말 그대로 이제 이 심지어 부산구검장이 원래 머물렀던 곳이었고 현금이 뭐 일부 사라지긴 했지만 뭐 이제 장소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목적, 특히나 이제 당시에 검찰 인사로 고검장이 딱 바뀌어서 사건 전날 고검장이 짐을 빼서 잠깐 그 아직 이사 오기 직전에 비어있는 빈집이었다고, 옆집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누굴 노리고 갔는데 없어서 예를 들어서 화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로. 근데 화풀이도 아니냐. 이상하잖아요. 네. 화풀이를 가정부한테 만약에 예를 들면 부산 고검장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노렸다고 하면은 다음에 노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옆집에 가서 가정부를 이렇게 잔혹하게? 그건 설명이 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오인이다. 네. 옆집을 오인한 것.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큰 집을 오인할 정도는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집이 달랐고 네. 명확히 문패도 있었고 가 보면은 뻔하잖아요. 사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아마 범인을 못 잡게 되니까 그런 해석인 거고 이 매우 이상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이럴 정도로 굳이 공격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정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런 그러니까 흉기를 이용해서 절망시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완력으로 이렇게 잔혹하게 죽인 부분은 예전에 저희 뭐 분류형에 따르면 예를 들면 거의 약간 좀 비체계형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 또 담 밑에서 피 묻은 옷과 신발을 태운 건 본인의 어떤 증거 인멸인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 입고 어딘가에 갔을 경우에 검문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잔혹성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치밀함도 가지고 있는 네.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런. 근데 흉기는 쓰지 않은. 근데 지문도 없어. 이거는 그러면 이건 조금 새로운 유형이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네, 이제 3개월 뒤입니다. 동대 신동에 이번에 또 고급 빌라촌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나란히 602호 3호가 털렸습니다. 금액은 1차보다 훨씬 많은 700만 원대로 약 각각 있고요. 한쪽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가정부 분이셨는데 둔기로 이번엔 폭행당해서 살해가 됐다. 돈을 가져갔고 폭행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구가 하나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돼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목격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남겨두지 않게 잔혹하게 죽이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이 목격자를 죽인다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뭔가 이렇게 좀 불쌍하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표출하는 시선 이런 것들이 못 견뎌서 네. 가정부를 둘 다 잔혹하게 죽였구나. 때려 죽인 거죠. 말하자면 계층에 대한 문제가 좀 있구나.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시선은 범인이 생각하는 느끼는 바라보는 거죠. 자기 네.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부민동도 돈 있었으면 가져갔을 거예요. 네. 두졌고. 네. 근데 없었어. 그것과 이 가정부를 때려 죽인 것은 별개. 네. 이건 근데 돈도 가져가고 때려 죽이고. 다른 데서도 돈은 강취했는데 그때는 거기는 사람이 없었어. 네. 거기서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프로필의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든지 뭐 그런 쪽은 아니겠네요. 그런 쪽은 아니고 네. 무엇인가 이 계층적인 불안함과 네. 상당히 불비함이 존재하는 정신적으로 네. 어떤 급격한 폭력성이 노출되는 어떤 사람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폭력성이 안 드러나 있다가 훅 드러나는. 그리고 이거는 단독범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네. 혼자의 폭력. 그 폭력을 끝까지 행사해서 죽일 정도로 하니까요. 그렇죠. 예. 제어가 안 누군가가 되고. 그러면 말려야 되잖아요. 네.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가정부가 폭행으로 살해당했다는 점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부산 동대 신동의 사건이 한 달 정도 지난 10월 21일. 끔찍한 사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고급 주택가. 외출했다가 귀가한 60대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반겨줘야 할 부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불러도 아들마저 2층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 이상함을 느끼며 남편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는 53살의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피가 낭자한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범인에게 주먹과 발로 잔혹하게 폭행당하고 망치에 온몸을 여러 차례 맞은 상태. 그러나 어머니보다 더 참혹한 공격을 당한 것은 24살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2층 방에 있어야 할 아들은 어머니 옆에 사망해 있었는데 시신의 상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굉장히 고고해요. 키가 180이 넘고 한 120kg 정도 나갈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뒤통수를 무참하게 때렸으면은 현장에서 즉사시켜버린 거예요. 24살 아들은 망치와 같은 둔기로 얼굴과 특히 머리를 수십 차례 공격당해 두개골이 깨지고 뇌가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들도 치를 떨 정도로 끔찍했던 사건 현장. 화장실에서는 범인이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아버지의 마음은 큰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은 물색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금과 귀금속, 채권 등 1,200만 원 상당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아들의 지갑에 있던 현금 30만 원도 도난당했습니다. 살인 광기는 피해 굶주린 것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5개월 뒤인 2000년 3월 11일 오전,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위치한 어느 고급 주택가. 2층 집의 창문이 열리더니 밖으로 화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짧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인 정오, 39살의 여성 주씨는 운동을 마치고 막 집 안으로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언니와 가정부를 부르며 집에 들어오던 주씨.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부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칼을 든 괴한이 안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애기 엄마를 칼로 위협해서 안방으로 데려갔더니 그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사망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주씨의 언니와 가정부는 싸늘하게 식은 채 피범벅이 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주씨는 아이가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범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폭행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범인은 그럼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주씨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옆에 있던 아령을 들고 금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주씨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두구의 시신을 옆에 두고 약 2시간 동안 아령으로 금고를 부수고 있던 범인. 얼마 뒤 드디어 금고가 열렸고 범인은 현금과 수표, 귀금속 등 6,73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으로 조금 장소가 변동이 됐는데요. 앞서서 이제 계급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고급 주택가만 골라서 지금 범행을 벌이고 있고요. 새벽이나 아침, 오후 등 해가 떠 있을 때 범행을 하러 들어가고 사람을 무조건 이제 때리는 모습이 좀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이제 생존자까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강도 이런 것들이 밤에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취약한 시간이에요. 네. 밤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근데 낮에는 많이 없거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누가 있냐요? 여성이 보통 여성이거나 아니면 네. 여기처럼 고용인들. 오히려 범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낮에 들어가는 게 뭘 훔치거나 뭘 할 때 편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네. 그리고 가정부랑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사실 내가 누구 집주인과 누구 이렇게 아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있고 또 그 집 공간에 대한 딱히 그런 어떤 뭐 것이 없는 가정부 일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상태에 들어와서 그냥 무자백에 폭행을 하는 이런 형태의 것이 범인의 특성이 되는 거죠. 울산에서는 50대 어머니와 24살 아들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특히 아들이 거구였다고 합니다. 180키에. 근데 더 많은 공격을 머리, 두개골에 이렇게 당했어요. 이거는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부위가 뒷머리, 그것도 망치, 네. 장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특별한 형태의 몸이 좀 작은 범인이구나. 몸이 작아서 네. 거구의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할 때 과도한 오버킬이 생기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오버킬이 생기는 것도 얘가 몸이 좀 작고 자신의 신체적 불리함을 스스로 알게 되는, 인지하고 있는 네. 어떤 범인이구나. 그래서 뭐 보통 페이셜 배터리라고 하죠. 주먹과 이 발로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고 자기보다 조금 힘이 셀 것 같은 존재는 도구를 이용해서 특별한 부위를 공격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범인이구나라는 걸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범죄자 중에서 덩치가 크고 완력에 자신 있는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묵지도 않고 뭐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피해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공격이 무조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버킬이 낳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범죄를 증거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보하는 기본적인 어떤 머리는 있는 거예요. 네. 인지 능력은. 그렇게 완전히 막 눈이 뒤집어질, 그러니까 디퍼서널제이션이 날 정도에 하지만 그게 꼭 이 사람이 미쳤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식의 탈각 현상이 일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착하고 대범하고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부산 서대신동 사건의 피해자는 생존을 하셨는데요. 37살 주 씨. 그리고 또 피해에 대해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죠. 언니하고 가정부인데요. 당시 생존자 주 씨는 17개월 된 아이들을 이제 둔 엄마였고, 당시 언니와 가정부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운동을 하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이는 안 죽였어요.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해요, 애가. 네, 그래서 아이를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말에 공격을 멈추고 결국은 살려주고 나간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 씨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언니와 가정부는 죽였어요. 네, 그때 아이는 안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아이도 죽였으면 이 주 씨도 죽였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 범인의 심리적 상태가 네, 약간 좀 스스로에 대한 약함을 인지하고 있는 네. 어떤 존재가 이 아기에 대한 자기의 투영이 바로 돼갖고 네. 그때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이 이 주 씨가 살아나게 된 그 이유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게 뭔가 아이가 돌봐줘야 되는데 엄마와 아이 뭐 이런 관계성에 대한 그렇죠. 본인의 어떤 본인의 치환이 되는 거죠. 아이한테 자기를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범인은 이제 시신을 옆에 두고 이거 2시간 동안 금고를 탕탕탕탕 묻혀서 이게 사실 옆집에 이 소리가 들렸는데 뭐 공사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말이 2시간 동안이지. 네. 아령으로 그걸 때린다고 생각해요. 2시간 동안. 지금 빨리 도망가도 모자랄 네. 시간에. 그러니까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고 네. 그렇게 해도 바깥에서 달려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면은 그냥 뭐 번호를 모르면은 이 사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가거나.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 그렇죠. 뭐 이런 집착이 강하죠. 네. 집요하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앞서서 이 사람이 저희가 얘기한 계층적인 부분, 고급 주택가 돈 많은 집을 들어가고 돈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맥락이 좀 익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맥락이 있겠죠. 네. 돈에 대한 집착과 네. 사람 그리고 자신을 투영하는 것. 이제 이 사람의 이 범인의 프로필이 쭉 나오는 거죠. 범인이 이제 또 범행 도구는 모두 피해자 집에서 찾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제 사실 이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불신 검문이라고 하는 그럼요. 것들이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역시 편견이죠. 범인이 범행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근데 조금 더 진화된 범인들은 굳이 가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강간범들이 네.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70% 이상이 도구 없이 강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인범들도 특별히 살해형의 도구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그 치정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것 살인과 연결된 감정적인 것이 있는 애들은 그렇지만은 조금 더 진화된 애들은 굳이 뭘 가지고 가는, 왜냐하면 잡히는 게 다 주방 가만 있으니까요. 있는데 네. 그걸 왜 굳이 가져가겠어요? 그걸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네. 오히려
범행 도구를 안 가져가는 것이 상위의 범죄자로 CCM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범죄로만 지금 벌써 6명을 살해한 범인. 그러나 이제 생존자를 남겨둠으로써 제동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범인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사건 무대를 옮겨버립니다. (3월 11일) 서대신동에서 사건이 있은 후 부산 여기저기 전단이 하나 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생존자 주씨가 봤던 범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키 168cm 정도의 마른 체구의 왜소한 남성의 얼굴. 범인을 본 목격자는 또 있었습니다. 3월 사건 이후 약 3주 정도가 지난 4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건으로 부산 전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범인이 침입했던 집이 당시 부산에서 알아주던 철강회사 조 회장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온천동 파출소에서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집. 아니 그 집 며느리가 오더니 아버지가 문을 안 연다고 하는 거야. 일하는 아줌마도 대문을 안 열고. 그래서 뭔 일인가 했는데 한참 뒤면 발발발 떨고서 다시 오더라고. 경비업체 직원들도 오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다 죽어 있었던 거지. 그때 난리 났었어. 범인은 회장의 아내 73세의 서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50세 가정부도 마구 찔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76세의 조 회장은 금고가 있던 서재에서 흉기에 역시 마구 찔려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금고 안의 금품과 장롱 속 귀금속까지 모조리 강취해간 범인. 그런데 사건 현장에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사건 현장과는 달리 피 묻은 족적이 2개였던 것입니다. 집안 금품을 모조리 쓸어간 범인은 조 회장의 차 2대 중 국산 고급 승용차를 남겨두고 벤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벤츠 차량은 경주 외곽의 한적한 공터에서 발견됐습니다. 굴지의 철강회사 회장 일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전 부산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일 사건이 보도되었고 범인의 몽타주까지 작성돼 배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목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한 조 회장의 친척인 75세 여성이 범인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피해자 3명을 칼로 공격했지만 이 여성만큼은 무차별 구타를 했던 범인. 결국 피해자는 살아남아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더는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던 범인은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건들은 한 달 이상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4일 만에 범행이 벌어졌어요. 천안의 고급 주택가에서 1,300만 원이 강취당했습니다. 오후 2시경 천안의 어느 주택가에 침입한 범인은 집안을 물색하던 중 외출 후 귀가한 51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부엌칼로 여성을 위협해 300만 원의 현금을 강취한 범인. 그런데 범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돈을 더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여성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으니 10,000원짜리도 1,000만 원을 준비해 집으로 오라고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남편이 현금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칼을 든 범인은 남편을 위협해 돈가방을 뺏고는 두 사람을 집 안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범인의 등 뒤에서 남편이 "이놈이야 잡아라"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돈가방을 들고 온 사람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 위장한 형사였던 겁니다. 범인에게 가스총이 발사됐고 형사 10여 명이 덮쳤지만 놀랍게도 범인은 대문을 닫더니 이웃집 담장을 넘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번에는 회장 집을 아예 들어가서 돈도 상당히 가져가고 또 이제 차량을 그중에서 벤츠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앞에도. 네. 앞에 범행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겉보기에는 있는 집이니까 들어가면 막 좀 많겠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99년도 6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도구를 안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흉기 중에서 이제 둔기가 한번 나오고 이번엔 흉기로 찌르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흉기가 어디서 나온 거니까 아마 집에서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도구를 이제 점점 이렇게 어떤 걸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앞에서 도구는 그 20대 아들은 망치를 네. 거기 있는 망치를 이용했어요. 이게 남자죠, 그죠? 네. 이 조 회장도 네. 남자죠. 그 흉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집안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이제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도구를 꺼내서 그렇죠. 그걸로 보이는 구별을 한다. 도구로. 여자가 있으면 그냥 제 앞에서 그냥 네.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패턴은 똑같이 되죠. 이 주 회장의 집에서 또다시 또 사람을 살해하면서 범인이 총 9명을 살해를 하게 되고요. 천안의 주택가에서 여성을 시켜서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 피해 여성분께서는 기지를 좀 발휘하셔서 평소에 쓰지 않는 호칭으로 남편에게 자꾸 말을 하고 끝마다 알았지? 알았지? 라고 이렇게 뭐 시그널처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남편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형사들이 위장을 해서 같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검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뭐 네, 피해 그 여성분께서 여성분이 재치 기지가 있으셨던 거죠. 이게 지금 본인이 몽타주가 붙은 것을 이제 공개 수배가 어쨌든 됐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 뭐 살려놓은 생존자가 아까 조 회장 댁에 한 분이 계셨고 여기도 지금 이제 바로 안 죽이고 좀 길게 좀 끌고 가면서 뭔가 좀 본인이 위험 리스크를 좀 만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조 회장 댁의 75세 여성은 죽은 줄 알았다.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 정도 때리면 앞에서는 다 죽었으니까. 네. 그리고 아마도 약간 좀 방심을 했을 수 있어요. 앞에는 그 사람들이 주로 공격 대상이었는데 지금 이때는 조 회장과 역시 50세의 가정부가 네. 우선 죽임의 대상이었고 네. 75세 여성은 아마 부차적이었어요. 네, 관심도가 어쨌든 지금 그렇죠. 거기 노인분이니까 네, 뭐 그렇죠.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렇죠. 네. 쉽게 이 정도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오셨던 다행히도 네. 이 범인은 결국은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준 거는 그 아이 엄마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것도 자신의 트라우마가 투영된 나머지는 다 죽인 거예요. 나머지 네. 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던 이 여성도 아마 죽였을 거예요.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그러겠죠. 근데 남편과 근데 이제 여기서 형사가 덮친 거죠. 네. 이 가스총을 맞고도 옆집 담장을 넘어서 도망친 범인 어떻게 됐을지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10명이 도주하는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주 상황. 범인은 담장 안쪽에서 계속 담장을 넘어 집과 집을 넘어 도망을 치고 있었고 형사들은 담장 밑에서 범인의 동선을 쫓는 광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갑자기 담장 안에 있던 범인의 움직임이 멈추면서 형사들은 범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 형사들은 순식간에 범위를 넓혀 범인이 사라진 담장 안쪽으로 퍼져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되는 상황. 그때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주위를 살피던 어느 형사의 눈에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던진 형사. 형사가 잡은 건 몸집이 왜소한 범인이었습니다. 일단 인질 강도 사건으로 체포해서 데리고 왔는데 와서 정가를 조회해보니까 부산에서 실형을 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 몽타주 요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범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니 1980년대 부산에서 살인으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마침 수사팀에 있던 몽타주 요원이 부산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 때문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 있었던 상황.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담당 형사는 몽타주 요원에게 연락해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범인 몽타주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몽타주가 왔지만 같은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강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공개수배 사건 25시라고 방송에서 공개수배를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부산 서부서에서 강도살인 용의자를 이 방송에서 공개수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범인이랑 같이 그 방송 지켜보면서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사들과 함께 방송을 지켜보던 범인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건이 나올 때는 가만히 있던 범인이 부산 강도 살인 사건이 나오자 고개를 떨구고는 TV를 못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족적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의 발을 감추듯이 뒤로 빼는 행동까지 하는 범인. 수사팀은 연쇄 사건의 범인이 이 남성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건의 생존자들은 붙잡힌 범인의 사진을 보고 바로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지목했습니다. 약 10개월간의 살인극이 막을 내린 순간 피해자들의 금품을 빼앗고 무차별 살인을 한 악인. 체포 당시 그는 31살의 정두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을 살해했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두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피해자님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거밖에 내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범죄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 중에 한 명이 됐죠. 정두영이었고,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세기의 마지막 연쇄 살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범행을 일단 굉장히 지금 앞에서 저희가 잔혹하게 했다고 했는데 덩치 굉장히 왜소했고, 뭐 어떤 자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형사가 보여주는 본인 범죄 프로그램에 굉장히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편법을 쓴 거죠. 공개 네. 사건, 공개 수배 사건 25시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형사들도 이게 이 정도면은 뭐 다른 사건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 정도는 했고, 그래서 부산 몽따주를 했는데, 몽따주라는 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목격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공개수배 사건 25를 같이 보면서 한번 보자라고 어떤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주 그냥 기지가 넘쳤던 거죠. 네. 근데 딱 보는데 그냥 보고 있던 애가 자기 사건, 자기가 했던 사건을 보니까 약 고개를 돌리고 족족 얘기하니까 발을 이렇게 빼는 거, 느낌이 이렇게 이상하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정두영이다. 이거였죠. 이 인터뷰가 훗날 좀 굉장히 유명한 워딩이 됐습니다.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마음, 제 속에 악마가 한 거라. 네. 살인범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치 사람을 죽일 때는 내가 툭 튀어나가서 마치 누군가가 죽인 것처럼 한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말처럼 남들처럼 그냥 함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 내 속에 있는 악마가 그걸 시켰다. 무책임하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재범 관리가 잘못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범죄 패턴에 대한 어떤 자료 축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 형사들이 진짜 고생한 거죠. 아니 데이터를 갖고 비교를 해야지. 네. 공개수사건 25실 같이 보고 반응한다는 지금 게 약간 시대적인 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그렇죠. 있고, 지금 제가 대충 느끼기에도 부산서랑 천안서랑 뭔가 이게 뭐 데이터가 주고받고 이런 상황도 아닌 것 아닌 같고. 거죠. 네.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죠. 네. 99년이에요. 네. 우리가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게 언제죠? 90년도 90년대 중반 정도는 PC통신이 조금씩. 네, 그렇죠. 90년대 중반 넘어서서 뭐가 있었냐면요. 경찰 기록이 전산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일단 외양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프로필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경찰 조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강도 사건까지 어제를 또 자백을 합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에 정두영이 또 뜻밖의 공범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더 사건 브리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영은 9명을 살해한 범행 동기에 대해 현금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두영은 왜 딱 현금 10억이 필요했던 것일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했던 정두영. 그는 10대 시절 이미 절도 및 강도를 시작했고 18살에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또래 친구와 싸우다 일방적으로 맞았던 정두영. 복수를 하겠다며 칼을 들고 찾아가던 중 방범대원의 불신 검문에 걸리게 되자 자신의 복수를 막는다며 칼로 찔러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 범행으로 12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30살 출소한 정두영. 젊은 나이에 출소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정두영은 절도를 하는 것 외엔 특별히 다른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정두영은 자신의 친형에게서 10살 어린 20살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유씨로 정두영의 형의 여자친구 동생이었습니다. 정두영은 자신이 전과자라거나 절도를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모두 숨긴 채 착실하게 사업하는 사람으로 유씨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정두영은 유씨의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삼촌 집과 고아원을 전전하던 정두영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유씨 모녀와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지, 차도 있어야지. 세간 살림에다가
뭐 또 게임방 같은 걸 차려서 손 털고 여자친구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해서 한 10억 정도 있어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운 거예요. 10억을 모으려면 자잘한 절도로는 부족했습니다. 범행 목표를 고급 주택가로 바꿨고 일부러 시간대도 낮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부유층들은 대부분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낮 시간대에는 가족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시스템을 해제해놨기 때문입니다. 정두영은 범행을 위해 목장갑 하나만 챙겨 나갔습니다. 18살 때 칼을 들고 나가 불신 검문에 걸려 살해한 뒤로는 절대 범행 도구를 챙겨가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 담장을 넘어 집에 침입한 정두영은 빈집이라면 금품만 털고 나왔지만 목격자가 있으면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자기 말로는. 가만히 있으면 살려준다고 말을 하는데도 고함을 지른다거나 신고하려고 하면 참을 수가 없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다. 범행 도구는 무조건 피해자 집에서 구해서 썼고 족적을 속이기 위해 피해자 신발을 신고 돌아다녀 2개의 족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해서 강취한 돈은 총 3억여 원. 술과 담배를 비롯해 유흥을 즐기지 않았던 정두영은 사람을 살해하고 강취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7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며 전셋집을 얻으라고 했고 5개의 통장에 약 1억 3천여만 원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정두영은 훔친 귀금속들을 어떻게 처분했을까? 경찰은 정두영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까지 공범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정두영은 진짜 공범을 말해줄 테니 여자친구는 건들지 말라며 수사팀에 애원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두영이 말한 공범은 바로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네, 10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라고 하면서 이것의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딱히 돈을 모으는 행동에 대해서는 절도 말고 강도를 해서 침입 강도 살해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18살 때 사람을 네. 죽이고 그래서 이제 31살 때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결국은 범죄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아마 성격적 특이성도 있었을 거예요. 네.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게 이제 18살 그 이전에 형성된 어떤 범죄 동기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폭력성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범행을 할 때 목장갑만 준비하고 족적을 숨기려고 집에서 피해자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유명한 이야기죠. 유영철이 정두영을 롤모델로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영철은? 유영철이 자신이 이제 부유층 상대의 집 강도 네, 살인을 하고 다닐 때 정두영의 그 범행 수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을 겁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돈을 갈취하는데 잔혹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경찰들이 동기를 혼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치정인가 원한인가 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범행 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네. 있으니까. 그리고 족적 같은 거 이렇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생각외로 뭐 부잣집의 그 담장이 높지만 쉽게 접근했어. 이런 것들이 다 유영철이 정두영을 롤모델로 했다는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정두영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넷째를 출산을 했고 이후에 정두영이 5살 때 아이들을 자신의 오빠, 즉 정두영의 삼촌에게 맡기고 재혼을 그냥 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뒤 삼촌이 아이들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이후 어머니가 아이들을 찾아갔지만 또 새아빠랑 갈등으로 고아원에 다시 또 보내지게 되고요. 이런 어린 시절 때문에 여자친구와 가정을 만드는데 집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부모처럼 지켜준 사람이 친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형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는데요. 작물을 처분해주는 일명 작물아비로 살았다고 하고요. 정두영의 귀금속을 처리해준 사람이 바로 정두영의 형이었고 실제 둘이 공범이었는데 정두영의 형과 또 다른 작물아비는 정두영이 절도를 해서 훔치는 줄 알았지 내가 살해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지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형과 작물을 하면은 7대3으로 나눈다는 규칙까지 정해놨을 정도로 이게 좀 그러니까 반복이 되니까 이런 규칙이 필요했겠죠. 자신을 돌봐줬던 형과의 관계 속에서 장무라비
형과의 사업 파트너십이 있었던 거고 네. 글쎄 이제 여자친구와의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두영이 이 어떤 애착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목표와 여자친구와의 어떤 새로운 삶 이것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목표를 세웠다.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정도영에 대한 연구인데 그 이상은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거는 표면적인 연구일 수도 있는 거고 표면적인 어떤 동기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뒤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사실 하기가 어렵죠. 정두영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집행은 안 됐고요. 이 작물을 처리해준 정두영의 형과 다른 공범은 살인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2016년에 갑자기 뉴스에 정두영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었냐면은 2016년 8월 6일에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정두영이 탈옥을 시도하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이 3중으로 철조망, 센서 부착된 담벼락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넘으려고 하다가 세 번째를 못 넣고 결국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탈옥에 쓰인 사다리는 정두영이 직접 만들었는데 납품용 전선을 만드는 추력을 갈 때마다 이 파이프하고 전선을 조금씩 모아서 그걸 이어 붙여서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도주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또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요하죠, 정두영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시간 흘렸으면 그냥 포기를 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네. 2시간 동안 아령으로 금고를 깨는 집요함이 있었던. 그러니까 정두영이 이렇게 탈옥을 하려고 한 부분을 봤을 때 그 심리적 특성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대한민국 범죄사에 악명으로 좀 길이 남은 이름이기 때문에요. 이거 어떤 인물인지 이거 정두영이 상징하는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유영철의 스승. 유영철이 나오기 전에 네. 이런 종류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강도살인범의 전형. 그리고 연쇄살인 사건에서의 일정률이 전형.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쇄살인 사건과는 좀 다른. 그래서 앞의 사건들이 유영철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의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은 자신의 범죄, 살인에 대한 어떤 범죄의 동기를 스스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범행이 반복되게 된 부분.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강도살인으로 정리를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 네. 그런 범죄. 그런데 거기서 확실할 것은 가난하고 불우하기 때문에 이 정두영의 범행이 용납되거나 아니면 이해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제 말 그대로 연쇄살인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연쇄살인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고 수많은 유족들이 남아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본받는다고 하는 연쇄살인범이 나타났다는 것도 굉장히 또 비극적입니다. 카피캣이 된 거죠, 카피캣이. 자, 생존자분들 부디 일상생활 잘 하고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